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사회조사 방법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실험법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사회조사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설문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면접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법은 이제 중간고사 때 했기 때문에 이제 실험법하고 이 관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방법론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게 설문지법하고 이 면접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어 이제 일부 전공 또는 일부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실험법과 관찰법입니다. 이 실험법과 관찰법은 설문지법이나 면접법처럼 자주 사용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정한 한정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설문지나 면접법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실험법과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이 실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실험법을 기본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에서 주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왔고, 우리가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초기에 강의 전반부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다.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떻게 표현하느냐, 가설로 표현을 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두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회조사다. 그럼 자연과학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주된 방법으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엑스페리먼트죠.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에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그래서 이 실험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마찬가지로 설문지법이나 면접법과 같이,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회과학에서도 사실은 이 자연과학에서 하던 방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조사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연과학은 그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를 관찰한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사바나 같은 데 가가지고 호랑이들 멀리서 카메라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 특정한 그 실험 대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 뭐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험실에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자연스러운 상황 자체가 이미 통제된 환경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회과학에서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회과학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중에서 돌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자, 돌의 강도를 실험을 한다 그러면 돌에 대한 강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망치 같은 걸로 때려보는 거죠. 어, 100kg짜리 망치로 때렸을 때 깨지느냐 안 깨지냐, 200kg짜리 망치로 때렸을 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자, 이런 거는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제 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통제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실험이라는 방법론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도록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통제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소규모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만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막 100명만 넘어가도 이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쓰는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의 집단, 소규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규모의 집단 연구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실험 자체가 이 통제된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그 인위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실험실 외의 상황, 즉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화 가능성 또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언제 쓰이느냐? 자연과학적인 상황과 유사할 때, 유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실험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주로 이거를 사용하느냐? 심리학, 그 다음에 미디어 연구 같은데,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실험법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험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실험 설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럼 실험의 실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당연히 모든 조사 방법은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주제라고 하는 건 뭐죠? 가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가설은 뭘 보는 거죠?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실험에 가능한 주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유명 인기인이 출연할수록 광고 효과는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실험 주제, 즉 출연자의 속성과 광고의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이죠. 이게 A라고 하는 현상, 유명 인기인이 광고에 출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B, 실제로 시청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즉 광고 효과.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뭐 이제 여기 가설이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하는 가설의 형태로 이제 실험 설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가 확정이 됐어요. 자, 인기인 출연과 인기인 출연의 광고 효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실험 주제라고 하는 게 광고 효과. 예,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결국 이제 광고를 보는 사람이니까 시청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청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청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게 이제 실험 실시 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 실험 대상에 대한 처치라고, 이제 처치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제 이게 트리트먼트입니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에 대해서 처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실험을 한다. 실험 실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치의 결과, 즉 효과를 관찰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실험을 관찰의 한 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험이 실시되는데, 자, 그러면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는 실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실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할 거냐, 요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험 설계,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결국 뭐죠?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실험 설계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하는 개념. 이거 이제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실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사전조사, 요건 이제 들어봤겠죠? 사후조사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조사를 하는 건데 하나는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의 사, 사후의 사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처치.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실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실험에서의 어떤 특정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작, 처치. 우리가 이제 이걸 트리트먼트 T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처치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하는 것, 그걸 사전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처치 후에 다시 조사하는 것을 사후 조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받는 것, 요 개념하고 처치 이전에 조사하는 거와 처치 후에 조사하는 것,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실험 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고, 실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가설 검증, 앞에서 얘기했죠.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주제에서 우리가 자,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를 정해서 가설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자, 실험은 뭘 하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다.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검증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죠. 사전 조사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조사죠. 프리 테스트니까 사전에, 포스트는 사후에 하는 조사다. 그래서 사전 조사는 실험, 요거는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처치 실험이 발생하기 전에 실험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를 우리가 사전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실험 대상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를 사후 조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치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앞에서 가설을 하나 했었죠. 인기인 출연. 인기인이 출연을 많이 할수록,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이 출연할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설을 정했죠. 그러면 이게 원인 변수가 되고 이게 결과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실험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봤을 때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A, B, C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죠? 광고를 두 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인기인이 출연한 거, 또는 여기는 인기 연예인이 출연 안 한 거를 보여주고, 두 개를 보여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인지하느냐. 그러면 A-, B-,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광고 효과를 소주라고 합시다. 그냥. 자, 특정 소주 브랜드를 얘기하면은 좀 직접적으로 광고가 되니까 요거를 가라고 하는 소주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이 세 사람에게 소주, 가라고 하는 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건 사전조사죠.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줘요. 두 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경우에 A를 봤을 때의 변화, B를 봤을 때의 변화. 자, 이렇게 하면, 자, 요때 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후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광고를 보여준다. 이거를 광고를 보여준다를 우리가 트리트먼트, 처치한다. 처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를 우리가 처치, 트리트먼트, 다룬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데, 이 실험 집단은 엑스페리멘탈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제 집단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여기 처치를 해요. 광고를 보여줘요. 광고 보기.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때 A, B, C, D만 하는 게 아니라 A, B, C라고 하는 거하고 집단을 두 개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C니까 D, E, F 3명. 이렇게 해서 3명, 3명 이렇게 집단을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주 가라고 하는 소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A, B, C에게는 광고를 보여줘요. 또 잘못 눌러졌네. 예. 자, 자, A, B, C에 대해서는 광고를 보여주고 자, A, B, C들은 이렇게 갈게요. 자, 광고를 보여줬을 때 A-, B-, C-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라는 소주에 대해서 D, F는 광고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D, E, F의 생각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광고를 안 봤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겠죠. 그죠? 이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광고를 봤으니까 특정한 효과가 나타날 거죠. 자, 그래서 이 광고를 보여주는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 처치를 하는 집단이고,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집단을 우리가 통제 집단. 이 통제 집단을 하는 이유는 이 처치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 트리트먼트가 이루어지는, 광고를 보여주는 집단이고, 즉 실험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집단. 통제 집단은 실험에는 참여하되 실험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광고는 안 보여주고 측정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6가지 개념을 살펴봤는데, 자, 하나 이제 우선 그 실험 대상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설문지에서 했던 표집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시청자의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에서 확률 표집에 의해 가지고 집단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표본 집단을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뭐 TV 광고 효과를, TV를 보는 사람들이 4,500만 중에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다. 근데 이거는 실험은 소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천만 명 중에 실험을 30명을 한다. 이거를 확률 표집으로 뽑아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이 확률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너무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표본의 숫자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에서 특정한 숫자를 그냥 확률에 의하지 않고 단순 랜덤하게 뽑아내는 것. 그거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이제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실험 대상은 아까 우리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 항상 일반적으로 실험에서는 A 집단과 B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A 집단은 처치를 하고 B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고 다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집단을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이 집단 A와 B는 유사한 속성으로 이루어질 집단이 유사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우리가 했을 때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짝맞추기,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매칭은 뭐 하는 거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A 집단을 예를 들어서 시청자를 뽑았더니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4명이다. 그러면 B 집단도, 이게 A면 B 집단도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4명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조건이 더 붙겠죠. 그리고 이 이제 연령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붙으면 남성 6명 중에 3명은 20대 이하, 뭐 3명은 20대 이상.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명은 20대 이상, 3명은 20대 이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짝 맞추기, 매칭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A 집단의 남성 6명, 여섯 명이라고 하는 그 짝을 맞추고 요 각각 집단에 대해서 무작위 표집을 해서 그 다른 속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집단별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경우가 실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 타당도하고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느냐 또는 측정이 되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도는 인터널 베리디티라고 얘기를 하고 외적 타당도는 익스터널 이거 뭐 영어만 알면 되는 거죠. 내적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건데 이 내적 타당도는 실험의 의도와 측정 값이 일치하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측정 값은 실험 대상이 두 번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A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T 트리트먼트 측정 뭐 처치 뭐 여러 가지 말을 그리고 나서 A 다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다시라고 하는 게 이 측정을 한 이후에 측정된 값하고 그 전에 값의 차이 값이 실험을 통해서 변화된 값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내적 타당도의 개념인 거고 외적 타당도는 이 실험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변화값은 결국 이 차이인 거잖아요.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요게 생겼으니까 그럼 요거를 다른 집단에도 모집단에도 적용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타당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럼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사람을 4년에 조사했더니 0이었다. 이런 상태였죠. 근데 이 사람한테 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A 다시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죠? 아니 실험을 하니까 이게 나타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연적으로 자 A 지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처치를 했는데 출산율이 올라갔다. 이 설명이 안 돼요. 인과관계가 그럼 마치 가족 계획을 하면 가족 계획은 피임을 통해서 출산율을 줄이는 건데 가족 계획을 했더니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오면 처치의 효과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족 계획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A 지역에 철도역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출산율이 올라갔다. 자, 그럼 뭐죠? 이거는 가족 계획과 출산율 사이에 A 지역 철도역이라고 하는 다른 요인, 우연한 사건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숙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숙 효과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처치를 하고 2학년 때 이 사람을 상태를 보고 체육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 다시 측정을 언제 했느냐? 앞에서는 사전조사에서는 2학년 때, 나머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4년이라는 시간이 이거 이제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 수업을 했더니 신체 발육 상태가 좋아졌더라. 그러면 체육 수업의 효과냐? 성숙 효과 이거는 체육 수업 안 해도 2학년이 6학년 성장을 하게 되면 신체 발육 지수가 좋아지는 거다. 이건 내적 타당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사에 의한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했어요. A1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T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처치를 했더니 요만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두 번째 처치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치를 똑같은 걸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측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측정을 하면 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내가 저번에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보여주고 나서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무슨 조사를 하는지 무슨 실험을 하는지를 실험을 알고 실험에 들어오면 이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처치를 이 두 번째 조사할 때 다르게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구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데 보험 지출비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 과연 이게 적정한 도구냐, 타당성 있는 도구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회계라고 하는 거는 표본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극단적 표본으로 표본이 표집이 되면 실제로 조사 내용과는 무관한 실험치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은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집의 문제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표집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낮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대상자의 상실, 이거 무슨냐면 A라고 하는 B, C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T1을 하고 측정을 해서 A-B-, C-를 하는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 C라는 사람이 중간에 일이 생겨 가지고 요거 보고 요때 가버린 거예요. C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변화를 제대로 3명을 측정해야 되는데 2명밖에 사후 측정을 못하니까, 자, 실험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검사를 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 대상자들이 내용을 알게 된다. 그럼 다른 응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과 실험 조치,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 표집하고의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실험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식적으로 통제된 상황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위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평소에 하는 거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실험 처치라고 하는 거는 실험 처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실험의 유형, 실험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식을 해가지고 앞에 사전 검사를 하고 한 번 하고 1번, 2번 하고 3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처치 과정에서 서로 처치의 내용을 실험 대상자가 알게 되고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의도되고 통제된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실험 대상자, 인간이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외적 타당도는 다른 집단, 모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집단에게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험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조사 설계로 돼 있네. 실험 설계. 실험 설계의 유형을 보통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요 영어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자, experimental design이죠. 이건 이제 실험이고, 이거는 설계죠. 자, 그러면 옆에 프리가 붙었어요. 전 실험, 사전 실험 설계. 프리 experimental design. 쿼시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유사한, 뭐에 준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험에 준하는, 완벽한 실험 설계라고 볼 수 없지만 뭐 그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쿼시 엑스페리멘탈 디자인은 준 실험 설계.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어떤 책에서는 이제 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제대로 된 진짜 실험 설계이고 준 실험 설계는 뭔가 요건이 실험 설계보다는 미진하다. 전 실험 설계는 마찬가지로 요건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스탠리와 캠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 설계에 관한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XRO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는 아까 얘기했던 트리트먼트를 얘기를 해요. 실험 대상에 대한 조작 또는 처치를 하는 것을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험 설계에서.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랜덤, 무작위 할당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걸 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O는 이제 옵저베이션이 되는 거죠. 옵저베이션은 뭐죠? 관찰 또는 측정이라고. 이제 관찰이죠, 옵저베이션은. 그래서 이 O를 우리가 관찰 내지는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R은 랜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실험 설계는 요 세 가지 철자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요. 자, 요 뒤에 이제 하나하나 전 실험 단계에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도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예. 펜으로 하니까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 실험 설계, 뭐 실험 설계나 조사 설계나 뭐 실험법에서 하는 조사 설계니까 실험 조사 설계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실험 설계. 자, 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는 자, 무작위 할당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3번부터 합시다. 자, 진짜 실험 설계, experimental 디자인은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1.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무작위 할당, 집단 구성 할 때 무작위로 표집을 한다. 자, 두 번째,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실험 집단 플러스 여기 이제 요거만 있어도 되는데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아까 이제 이건 설명드렸죠. 통제 집단을 더 구성한다. 세 번째는 실험 조치를 조작하고 이제 처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트리트먼트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험 조치를 전후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이건 실험 설계다. 자, 그런데 준실험 설계는 세 가지밖에 없죠. 뭐가 빠졌나요? 무작위 할당. 무작위가 아닌 거죠. 뭐죠? 임의 할당으로 표본을 한다. 준실험 설계는. 요게 차이다라는 거야. 자, 임의 할당, 무작위 할당이 안 되면 그거는 준실험 단계. 나머지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전실험 단계는 뭐냐? 무작위 할당 하죠. 근데 뭐가 없나요? 여기는 통제 집단 구성이 안 됩니다. 구성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래서 전실험 단계는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준실험 단계는 표집을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뭔가 완벽하게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뭐를 제외하고 특정한 요소를 제외하고 하는 거죠. 근데 뭘 제외하느냐?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의로 구성을 해서 집단을 실험 집단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거를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고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전실험 단계 전실험 설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해하기 쉽죠? 실험 설계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무작위 할당이 빠지면 준실험 설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무작위로 할당을 하지만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전실험 설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실험 단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건 뭐라고 했죠? 트리트먼트. 자, 여기 O는 옵저베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원래는 O1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밑으로 쓰는 거를 제가 엑셀에 뭐죠? 파워포인트에서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값은 요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사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일 집단, 집단을 자, 요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일 집단에 대해서 자, 전 실험 단계는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통제 집단 구성을 하지 않는다. 구성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없으면 실험 집단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일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일 집단 사후 조사. 자, 그냥 집단이 있으면 데려다가 사전 조사 없이 프리테스트 하지 않고 사전 조사 없이 바로 처치하고 광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광고 본 이후에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가라는 소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옵저베이션 관찰한다, 측정한다. 자, 그러면 요 O1에서 측정값이 실험값이 되는 거죠. 실험값은 O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집단. 요거 똑같죠? 사전 사후 검사. 단일 집단에 대해서 실험 집단만 가지고 통제 집단 없이 두 번째는 사전 조사를 하고 옵저베이션 1. 그 다음에 이거는 옵저베이션 2. 측정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치. 자, 그럼 실험값은 요때 상태의 가에 대해서 그냥 호감도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냥 편하게. 가라는 소주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기 전에 측정을 했더니 호감도가 3이었다. 10점 만점에. 그런데 광고를 보고 나서 다시 측정을 했더니 이게 이제 O1이죠. O2를 했더니 호감도가 10대 10분의 5, 5점으로 나왔다. 10점 만점에. 자, 그럼 실험값은 뭐죠? 2점이 올라간 거죠. 2점이 상승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태적 집단 비교는 통제 집단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측정을 두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처치를 하고 바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또 두 번을 옵저베이션 1과 옵저베이션 2를 실험 집단에 대해서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뭐 2시간 후 아니면 뭐 2주 후 뭐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실험값은 O2에서 요때와 요때의 측정값 여기에서 얘를 했더니 5점이 나왔다. 가라는 소주에 대한 호감도가. 근데 O2를 했더니 여기가 이제 5점이 나왔고 첫 번째 2주 후에 했더니 3점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계는 뭐냐면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가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실험 집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단 간 동일성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험의 효과가 어떤 처치의 효과가 실험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실험이 효과다라고 믿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타당도가 굉장히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전실험 단계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준실험 단계. 자, 쿼시 준 실험 단계죠. 자, 이것도 세 가지의 실험 유형이 있어요. 방식이. 자, 말이 어렵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이렇게 돼 있죠. 자, 끊어서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비동일이니까 동일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설정한다. 여기는 이 단순 무작위로 표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준실험은 무작위 표집이 아님. 자,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이 있으면 단순 무작위가 아니까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이거는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고 임의 할당을 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구성원이 다르게 여기는 남자만 있고 여기는 여자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거 비교했을 때 이건 남자라는 속성이 더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시계열이라고 하는 건 시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한다. 자,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한 번 조사,
옵저베이션 한 번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옵저베이션을 두 번 하고 또 세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시계열은 그래서 한 번 더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측정 1회로 끝. 자, 복수라고 하는 거는 이 반복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반복이 반복되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단순 시계열이고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이건 이제 조사자 실험자 마음이겠죠. 여러 번 하면 이건 여기는 단순, 여러 번 하면 이거는 복수 시계열 설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그래서 옵저베이션 1 그다음에 옵저베이션 2가 되는 건데 여긴 옵저베이션 3인 거잖아요. 1과 3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집단은 다른 집단이다. 여기 나오죠. 임의 할당이다. 그래서 집단을 두 번 구성하고 자, 여기에 처치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집단에는 처치를 하고 이 집단은 처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X자 앞에 있는 거는 사전 조사. X자 뒤에 있으면 사후 조사. 그래서 사전 사후 조사를 하고 이건 이제 실험 집단이죠. 이거는 통제 집단이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실험 집단에게 처치를 하는 건 맞는데 요 옵저베이션 1과 옵저베이션 3에 있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유사하지 않다. 이거를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한다. 이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01, 02, 03, 04 그다음에 05, 06, 07, 08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계열로 여기 요걸 잘못 설명을 했네요. 여기 보면 01, 02 그래서 처치 이전과 처치 이후를 구분한다. 네, 단순 시계열 설계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준 실험은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하는 건데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통제 집단 없이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시계열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잊어주시고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처치하고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51, 52, 53, 54는 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측정 1회, 측정 2회, 3회, 4회를 하고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전체적으로 8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소주의 호감도를 4번을 처치 전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치 후에 광고를 보여준 후에 또다시 4번을 측정을 해서 실험값은 처치 전에 이루어진 거의 평균값 합산한 거죠. 뭐 합산값 또는 이거에 대한 평균값 뭐 이렇게 내 가지고 D2와 그러니까 처치 이후에 이루어진 측정값하고 처치 전에 이루어진 측정값의 차이를 보면 그게 실험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단순 시계열 설계인 것이고 복수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또 넘어갔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자, 요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정신이 없네요. 자, 이게 실험 집단이고 이게 통제 집단이죠.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처치가 이루어지는 집단이 실험 집단,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이 통제 집단. 자, 그러면 단순 시계열 설계를 실험 집단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 대해서도 실시하면 그게 바로 복수 시계열 설계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자, 실험값은 D1과 D2라고 하는 D1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 집단의 측정값,
D1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 집단의 측정값, D2라고 하는 거는 측정 집단의 말이 막 꼬이네요. 예. 천천히 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 D1이라고 하는 거는 013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는 통제 집단의 값이고 D2라고 하는 거는 실험 집단의 값이죠. 0, 5, 6, 7, 8 요거니까. 자, 그럼 실험값은 어쨌든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값에서 자, 통제 집단의 사후 측정값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하고 실험 집단의 사후 측정값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를 다시 차이를 내면 그게 복수시계 설계의 실험값이다. 뭐 사실 D1이냐 D2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통제 집단이죠. 이거는 실험 집단. 즉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값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에서 통제 집단의 사후 측정값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를 뺀 값이 실험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할당으로 자, 요거는 임의 할당으로 이루어지는 게 준실험 설계라고 했었잖아요. 준실험. 그래서 요거는 집단 간 동일성이 보장이 안 된다. 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사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설계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요 네 가지를 모두 조건을 갖추는 게 실험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뭐 요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면 실험 설계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통제 집단이 만들어졌으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자, 요건 사전 사후를 다 하고 요건 사후만 보는 거죠. 측정, 검사. 이건 측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은 솔로몬의 4집단 설계.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한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한 거는 좋은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험 단계에서도 덜 복잡한 것, 덜 정교한 것, 내지는 뭐 이런 일부 요소를 제외하고 준실험이나 전실험 설계 같은 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험 설계는 자, 요거는 사실은 앞에서 했던 준실험 설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무작위 표집을 했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표집을 하고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하고 실험 집단 외에 자, 그러면 실험 설계가 된다. 그럼 이제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준실험 설계와는 달리 R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여기 넣은 거잖아요. 자, 옵저베이션 1, 처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하고 자, 요게 요 얘기죠. 그다음에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하는 것. 자, 통제 집단이 있으니까 여기 A, B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 설계는 랜덤으로 하긴 했는데 앞에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사전을 안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실험 효과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요거는 사전 검사에 대한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뭐 한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전부 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전부 다 하는 거냐면, 자, 랜덤을 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꺼져버렸네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랜덤,
자, 무작위 표집을 4개를 다 하고, 그러니까 집단이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집단 설계예요. 그 다음에 첫 사전 조사를 하고 안 하고, 자, 사전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처치도, 자, 요 집단과 요 집단은 뭐죠? 이거는 실험 집단이고, 여기 처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실험 집단이고, 자, 요거는 통제 집단이죠. 요거는 통제 집단, 그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한 개의, 그러니까 4개 집단 중에서 한 개의 실험 집단과 한 개의 통제 집단에는 사전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는 사전 조사 안 하고, 자,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이 4개의 집단은 유사한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치를 이루어서 실험 집단에게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조사를 또 4개 집단에게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랜덤으로 무작위 표집을 한 실험 집단의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의 차이가, 요 값은, 자, 02 옵저베이션 2에서 02가 아니죠. 옵저베이션 2에서 옵저베이션 1을 뺀 요 값은 주시험 효과값, 상호작용 시험 효과값, 주요 효과값, 기타 변수 효과값이 모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를 한 그러나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 그래서 요 집단의 사후 조사 값에서 사전 조사 값을 빼면 요 값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 시험 효과하고 기타 변수 효과가 더해져 있는 값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실험 값에서 나오는 측정 값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05라고 하는 거는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그죠?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실험 집단의 사후 조사 값에서 이 사전 조사를 한 다른 집단 값의 평균 값을 빼면 이거는 주 효과와 기타 변수 효과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 다음에 06, 자, 요거죠. 자, 이거는 뭐죠? 무작위 표집을 했는데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사후 측정 값에서 이 사전 조사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이 측정값의 평균 2분의 1이니까 평균값을 빼면 이거는 기타 변수 효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값을 우리가 솔로몬 이 사집단 설계에서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동일 집단을 4개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자, 이거 무슨냐면 집단이 많아지면 이 집단 간 유사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 집단이 많다. 1. 비교 집단이 너무 많다. 4개나 된다. 집단 수가 많다. 두 번째로는 전체 실험 대상자 수가,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어쨌든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인데 비교 집단 수가 많으니까 개별 집단들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솔로몬 4집단 설계는 구성만 되면, 집단이 구성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측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지만 요거는 실험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실험, 준실험, 순실험 또는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게 각각 3개씩이니까 9가지의 실험 설계 유형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잘 한번 차분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실험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가능하면 동영상 강의는 30분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강의는 말이 좀 많이 꼬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